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제 초대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결혼식 피로 연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힌 그 말에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아들의 신부에게 4,300만 원이나 들여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여자에게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 특별한 손님을 만나봐. 너의 오랜 친구거든. 지수가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고가의 드레스만큼 하얗게 질렸고 이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시청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67세 할머니가 어떻게 서울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결혼식 난입을 벌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모든 건 6개월 전 제 아들 김민준이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쟁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경, 다들 미경이라고 부르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위해 세기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털고 채권을 현금화했으며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지수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다는 동화 같은 결혼식을 민준이와 지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지요. 장소는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매력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한강 에스테이트. 드레스는 1,200만 원짜리 베라왕, 꽃은 에콰도르에서 공수해온 하얀 장미 2,000송이,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안에서 제가 사회적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한 송이 한 송이 값비싼 꽃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이 불쌍한 아가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심지어 4대에 걸쳐 내려온 집안의 가보인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까지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감사의 눈물이라고 제가 믿었던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친엄마나 마찬가지세요. 정말 대단한 연기였죠. 민준이는 완전히 넋이 나갔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지수는 황금빛 머리카락과 사슴 같은 눈망울로 남자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해 저를 손주를 보는 상상에 빠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심의 싹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가 항상 조금씩 어긋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린 시절 추억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만큼 여러 곳에서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신용카드는 구식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을 늘 현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발견한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대개 그렇듯 그날의 폭로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아파트에 결혼 답례품을 가져다 놓으러 갔다가 침실에서 지수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톤에 저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도착을 알리는 대신에 말이죠. 박성호,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결혼식은 예정대로야. 그래, 결혼하고 나면 민준이 통장에 접근할 수 있어. 더 큰 몫을 원한다고 30%로 합의했잖아. 제 피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낡은 나무 바닥 덕분에 지수의 모든 끔찍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벽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있잖아. 늙은 여자가 벌써 4천만 원 넘게 줬고 결혼하고 나서 집계약금으로 돈을 더 줄지도 몰라. 이 호구는 최소 2억 원, 어쩌면 그 이상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완전히 빠졌거든. 호구라니, 제 아들이 호구라니.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답례품 상자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손을 심하게 떨며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지만 차에 타서는 3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화호흡이 왔기 때문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결제, 일관성 없는 이야기, 친구들이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미묘한 말들로 민준이를 친구들에게서 떼어놓은 방식. 그녀는 심지어 편의를 위해 민준이의 통장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도록 설득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생명보험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차에 앉아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을 할 때 느꼈던 단단하고 결단력 있는 무언가가 다시 생겨났죠. 만약 이지수 씨가 제 아들을 망치고 돈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잘못된 가족을 건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을 뜨게 하고 지수의 진짜 정체를 폭로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죠.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평생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사설탐정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 작은 카페에서 전직 경찰이었던 정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퇴직 후 사설탐정이 되어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10년 정도 어렸지만 저를 즉시 편안하게 만드는 긴 틈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김 여사님,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목표를 연구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파악한 뒤 정확히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수연은 음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 진짜 목소리로 전화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2주 후 수연에게서 온 전화는 제 최악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결과를 전했습니다. 미경 씨, 앉아서 들으셔야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음울했습니다. 이지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결혼하려는 여성은 사실 사라 콜린스라는 사람이고 꽤 화려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전화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중이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싱크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자세히 말해줘요. 사라 콜린스, 29세,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기죄로 3번 체포되었고 1번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녀는 주로 남자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은 목표를 연구하고 때로는 가족 행세를 해서 그녀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제 주전자는 기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속 남자는 박성호, 그녀의 가장 긴번한 공범입니다. 그들은 2년 전 그녀가 1,500만 원에 사기치고 사라질 때까지 연인 관계였죠. 그는 그때부터 그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번호를 끌 수 있었고 제 마음이 휘청거리는 동안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찾아냈죠?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옛날 방식의 탐정 수사의 기적 덕분이죠. 사라는 8개월 동안 이지수라는 신분을 사용했고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경력까지 완벽했습니다. 수학과 간호사요. 사람들이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주가끔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뿐이죠. 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 씨, 이 박성우를 찾아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경 씨,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2년 동안 사라를 찾아다닌 남자가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감탄의 기색이 실렸습니다. 그를 결혼식에 데려가고 싶으신 겁니까? 지수에게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있나요? 이미 찾았습니다. 지금 대전에 살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죠.
1시간 내로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조용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2부는 당장 민준이에게 달려가 수연이 발견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고집이 셌고 사라는 몇 달 동안 그를 조종해왔습니다. 그녀는 아마 모든 비판이 질투나 민준이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그를 설득했을 겁니다. 아니, 제게는 더 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여 변명이나 조종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무언가가. 결혼식은 10일 남았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사무적이었죠. 저는 대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그의 점심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호 씨, 저는 김미경입니다. 제 아들의 약혼녀를 아실 텐데 이지수라는 이름 대신 사라 콜린스로 알고 계시겠죠. 너무 긴 침묵이 흘러 전화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9일 후에 서울에서 제 아들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희에게서 4천만 원 넘게 훔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저는 제 목소리를 침착하게 사업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침묵. 아줌마, 대체 무슨 게임을 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박성호라는 동료에게 그 호구의 가치가 최소 2억 원이라고 말하더군요. 결혼 후 아들의 통장에 접근해서 6개월 안에 사라질 계획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박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박성우랑 통화하는 걸 들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그녀가 저를 망치기 전까지 우리는 동업 관계였죠. 그럼 제 입장을 이해하시겠네요. 김 여사님, 대체 뭘 제안하시는 겁니까? 저는 몇 시간 동안 이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까지 퍼즐 조각처럼 이리저리 맞춰봤습니다. 그녀는 하객 300명을 초대해 매우 공적이고 품위 있는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녀의 승리의 순간 과거의 그림자가 그 교회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결혼식에 난입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해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정체를 폭로했으면 합니다. 그녀가 제 아들의 삶을 망치기 전에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제 아들 앞에서요. 성호는 몇 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호했죠. 그녀는 저에게서 1,500만 원을 빼앗고 한밤중에 사라졌어요. 호텔 요금이랑 렌터카 비용을 저한테 떠넘기고 말이죠. 2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을 구하는 것 말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저는 그가 볼 수 없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입니다, 박성호 씨. 단순하고 명백한 정의. 우리는 20분 더 이야기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성호는 결혼식 날 아침에 차를 몰고 와서 제 신호를 기다릴 겁니다. 저는 이미 초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제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려 한다고 민준이를 설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강 에스테이트의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몇 주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한 분노는 사라지고 그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무언가, 바로 목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음 며칠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용실 예약을 취소하고 드레스 수선도 취소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그날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는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결혼식에 아주 값비싼 문제들이 생기도록 만드는 다른 세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저는 기업 사냥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련의 전화들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에스테이트의 행사 담당자였습니다. 이선영 여사님, 저는 토요일에 있을 김민준 이지수 결혼식의 신랑 어머니 김미경입니다. 아, 김 여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을 기대하고 계시죠?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실은 결제 방식에 변동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이 최종 잔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행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할머니의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담아 말했죠. 가족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안 그런가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신부 측에서 직접 결제할 거라고 기대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그들이 처리할 겁니다. 사실, 밀러 가족에 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을 때까지 제 계좌에서 결제를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라가 결혼식 업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수연이 확인해준 가짜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재정 관리에 매우 까다로워서요. 두 번째 전화는 꽃집에, 세 번째는 출장 요리사에, 네 번째는 사진사에게 걸었습니다. 각 통화는 비슷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이 최종 결제를 맡기로 했습니다. 딸과 화해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 특별한 날에 기여하게 되어 정말 기뻐합니다. 물론 밀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라는 업체들이 그녀가 절대 받지 않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토요일 아침 한강 에스테이트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는 매우 값비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걸작은 민준이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엄마, 그는 지치고 스트레스 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통화할 수 없어요. 지수가 엄마가 상견례에 오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민준아, 얘야, 나는 지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단다. 제 목소리는 42년 동안 아들의 무릎 상처와 상한 마음을 달래주었던 모성에 넘치는 이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나도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결혼 준비에 너무 오지랖을 부렸던 것 같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이번 결혼식은 지수의 날이야. 만약 내 존재가 그녀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당연히 그 의견을 존중해야지. 저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너의 행복을 망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지 않거든. 엄마,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와 이야기해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 얘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있잖아, 나는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좀 가려고. 눈동코 가게도 좀 둘러보고. 너희 둘이 가족 문제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필요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걱정이 모성애가 아니라 이기심이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금요일 저녁, 사라가 직접 제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김 여사님, 저 지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단다. 얘야, 나는 충분히 이해해. 저는 그녀의 말투를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 완전히 편안함을 느껴야지. 정말 관대하시네요. 민준 씨가 주말에 부산에 가신다고 하던데요.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 전형적인 방식이었죠. 그럴 생각이야. 너희 둘이 신혼여행을 시작하는 동안 신랑 엄마는 잠시 휴가를 떠나는 거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김 여사님, 민준 씨와 제가 자리를 잡은 후에 점심이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뻔뻔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수야. 이야기할 거리가 아주 많을 것 같구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와인을 넉넉히 한 잔 따라 부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건배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에게 미경아.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기를. 토요일 아침은 회색빛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웨딩 사진사들은 낭만적이라고 부르고 신부들은 끔찍하다고 부르는 날씨였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거나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그날을 준비하며 아침을 보냈죠. 9시 박성우에게서 서울 외곽 20분 거리의 주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에 지수가 그렇게도 탐냈던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며칠 동안 피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아들을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파괴했을 여자에게서 구한 셈입니다. 때때로 애매하죠. 젠장,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분이시네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호 씨, 저는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묻었고 남쪽에서 67년을 살아왔습니다. 겉모습보다도 더 강인하죠. 결혼식은 2시에, 피로연은 바로 이어서 에스테이트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성호는 1시 30분에 식장에 도착해서 제가 문자를 보낼 때까지 차에서 기다릴 겁니다. 저는 여러 번의 식장 방문을 통해 잘 알고 있던 정원 입구로 들어가서 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을 겁니다. 11시부터 제 전화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꽃집에서, 그 다음에는 출장 요리사, 그 다음에는 식장 담당자에게서 모두 당황해서 밀러 가족에게 미납된 잔금에 대해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보냈습니다. 12시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모든 결혼식 업체에서 지수에게 결제에 대해 전화하고 있는데 지수는 자기 가족이 아무것도 맡았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정말 혼란스럽구나. 지수는 뭐라고 하니? 많이 화가 났어요. 누군가 결혼식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아니, 엄마가 그럴 리가 없죠. 김민준, 내 엄마가 이 결혼식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이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는 제 목소리에 적당한 상처받은 감정을 넣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저 지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가끔 비난할 사람을 찾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마, 얘야. 그냥 업체 쪽 실수가 있었던 것일 거야.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워질지 그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 드디어 제 인생 최고의 쇼를 위한 자리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깊은 숨을 쉰 뒤 차로 향했습니다. 한강 에스테이트로 가는 길은 서울의 유서 깊은 동네를 지나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소나무가 고풍스러운 저택에 마치 신부의 면사포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름다운 장소가 축하가 아닌 기만과 영원히 연결될 것이라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나 콜린스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절거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에스테이트의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 번의 식장 방문 때 눈여겨봐 두었던 출장 요리사 주방 근처의 문이었죠. 직원들은 결제 문제로 너무 바빠서 꽃을 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또 한 명의 여성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시 15분 저는 예배당 뒤쪽 대리석 기둥기에 자리를 잡고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리는 제 아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5분 후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 책임은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기 시작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강해지는 것을 요구해. 예배당 문이 열리고 사라 콜린스, 이지수 역할을 마지막으로 연기하며 1200만 원짜리 드레스와 제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통로를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박성호가 구겨진 정장을 입고 복수의 천사처럼 예배당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먹이를 찾아다닌 사람의 자신감으로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에게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라의 하얀 장미 부케가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라 콜린스, 성호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에 잠긴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 뒤에 이어진 혼란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 이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신구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지수입니다. 성호는 웃었지만 웃음에는 아무런 유머도 없었습니다. 이지수라고? 이제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건가? 그는 재킷 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사라 콜린스이고 장문 꽃뱀입니다. 제가 잘 알죠. 그녀가 저에게서 1,500만 원을 훔치기 전까지 저는 그녀의 동업자였으니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라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민준 씨, 저 이 사람 몰라요. 정신병이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연기에 금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서류철을 열고 사진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사라는 제주도 리츠칼튼에서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신용카드 사기를 치고 있군요. 여기는 대구에서 암 환자인 척하며 교회 헌금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로 하나하나마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죠. 사라가 광주의 우리 호텔 방을 떠나면서 제 지갑, 제 시계, 그리고 제가 바보같이 사준 약혼 반지까지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사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 씨, 저를 알잖아요. 우리 결혼하잖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성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거짓말쟁이인 당신에게 사랑이 덤벼들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민준 씨에 대해 그녀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동업할 때 녹음한 게 있어요. 그녀가 민준 씨를 뭐라고 불렀는지 듣고 싶으신가요? 불쌍한 마마보이 호구라고 불렀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배당 전체에 충격과 혼란의 낮은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기둥기에서 제 아들의 세상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그를 향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녀는 훈련된 달콤한 목소리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 씨는 두 번째 기회를 믿잖아요. 그렇죠, 자기야? 그것은 민준이의 근본적인 선량함에 호소하며 인간의 회복력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완전히 꾸며낸 존재였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교활한 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불행하게도 저는 성우에게 한 가지 무기를 더 주었었죠. 두 번째 기회라고요? 성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 다른 호구에 대해서도 그에게 말해주지. 지금 작업 중인 다른 호구 말이야. 민준이는 신부를 향해 돌아섰고 저는 그의 눈에 의심이 스며드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수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빨랐고 너무 방어적이었습니다. 성우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드리죠. 3주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이미 4천만 원을 준 외로운 늙은 여자에 대해 조언을 구했죠. 기억나시죠? 청호의 폭로 이후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모든 눈이 사라를 향했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이 서서히 이해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대리석 기둥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그건 사라의 목소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건 맥락을 벗어난 말이에요. 맥락.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외로운 늙은 여자라고 불렀다고. 민준 씨,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는 뭘 하려는 거야? 진실을 말하려는 거죠.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혼란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우리 결혼식을 위해 저축 통장을 다 비우셨지. 당신의 꿈의 결혼식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다고요. 하객들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모든 비극을 녹화하는 것을 보았고 민준이의 대학 룸메이트는 이 모든 재앙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걸 알고 싶나? 그녀는 6개월 안에 당신의 통장을 털고 사라질 계획이었다고요. 그게 그녀의 정해진 시간표죠. 부부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 너무 깊은 정을 주지 않기에 충분히 짧은 시간. 그만해요. 사라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의 일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혐오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이야? 뭐라도 사실이야? 사라는 덫에 걸린 동물처럼 탈출구를 찾으며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배당 문은 더 잘 들으려고 가까이 온 호기심 많은 하객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단은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했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저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 인식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가 이 순간을 계획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사라 콜린스는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무자비하고 무한히 더 동기부여가 된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죠. 당신이군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짓이었어.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갑자기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어 있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민준이 저를 발견하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부산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와 최대한 위험을 갖추며 진주 목걸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거짓말했어, 얘야. 전문가들에게서 배운 것이지. 이 모든 것을 꾸미신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감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폭로한 거야.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지. 사라는 다시 목소리를 찾았고
그와 함께 조종의 재능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질투하고 있어요. 민준 씨,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저를 선택했다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녀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통제하기 위해 이 남자를 고용해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용한 영리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희생, 그는 어느 것을 믿을까요? 바로 그때 성우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님이 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제가 자원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나눈 대화 녹음본을 들어볼래요? 외로운 늙은 여성들과 그녀들의 헌신적인 아들을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당신이 웃으며 말하는 녹음 말이에요. 녹음 음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라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늙은 여자는 손주가 너무 갖고 싶어서 무슨 말이든 믿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완전한 마마보이고 나는 그저 내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 울기만 하면 돼. 그럼 그는 또 다른 수표를 써줄 테니까.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빨갛게 변했다가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 제가 그에게 달려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진실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알아? 사라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줬어. 가보라고 하더군. 아마 신혼여행 후에 팔아버릴지도 몰라. 본능적으로 민준이의 시선은 사라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서 제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4대에 걸친 김씨 집안 여성들이 착용했던 목걸이. 수용과 사랑의 상징으로 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전해져 온 목걸이였습니다. 사라의 손이 목으로 날아갔고 마치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목걸이를 가렸습니다. 민준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해? 이제 그의 목소리는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우리 엄마 돈을 쓰면서 뒤에서 우리 엄마를 비웃은 걸 설명해.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마보이라고 부른 걸 설명해. 우리 돈을 다 털고 살아줄 계획이었다는 걸 설명해. 사라의 저항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고 제가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했던 순진한 젊은 여인이 아닌 실제 나이로 보였습니다. 그냥 일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호구였죠. 하지만 그러다 어쩌다 보니 모든 것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진짜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름, 직업, 가족, 내 모든 인생 이야기까지. 대체 우리 관계에서 뭐가 진짜였어야 했지? 사라는 다시 한번 예배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충격과 혐오, 흥미가 뒤섞인 수백 명의 얼굴들, 정교한 TV의 간부, 꽃장식,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사, 그녀의 공개적인 굴욕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비디오 촬영사. 가야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가야지. 하지만 사라 콜린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추스르며 통로를 걸어 나갈 때 그녀는 순수한 증오의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축하해요, 김 여사님.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되찾으셨네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는 이제 다시는 다른 여자를 믿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그를 사랑해서 영원히 망쳐놨어요. 게다가 당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로 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제 정의에 대한 추구가 더 어둡고 이기적인 무언가로 견줄된 것은 아닌지 의심의 칼날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랬죠.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엄마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고 당신은 저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사라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둘 다.
나에게도 친구들과 인맥이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성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재미있다는 듯 했습니다. 사실 끝났어요. 자, 당신이 여기서 이 작은 연극을 하는 동안 FBI는 당신의 현재 사기극에 대한 우리의 대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당신의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허위 취업 경력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죠.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미 그랬지, 자기야.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언제든 여기 올 겁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놀랍네요. 그의 말에 소환된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예배당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연방 요원의 목적 있는 걸음걸이로 움직였고 사라의 위험 있는 퇴장에 대한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사라 콜린스. 키가 큰 요원이 신분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FBI입니다. 사기, 신분 도용, 그리고 연방은행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다음은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안개꽃으로 장식된 예배당에서 연방 요원이 미란다 원칙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역사의 한순간에 나갔습니다. 사라가 요원들에게 이끌려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그녀는 조용히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보며 민준이와 저에게 소리쳤죠. 이건 괴롭힘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항의는 묵살되었습니다. 예배당 절반은 그녀의 체포를 녹화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이 쇼를 놓친 친구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 영상은 결혼식 난입, 꽃뱀 신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퍼질 겁니다. 요원들이 사라를 데리고 떠난 후 예배당에는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은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축하해야 할지, 미로해야 할지 몰라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 듯 제단에 서 계셨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턱시도를 입은 채 제단에 남아 그의 신부가 방금 체포된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이 순간은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슬퍼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아내야 하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그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가 침묵에 잠긴 예배당을 가로질러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몇몇 하객들이 불안하게 쿡쿡 웃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오후를 이렇게 보내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지만 피로연은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와 오픈바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즐기세요. 하느님도 제가 술 한잔 하고 싶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더 진심 어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이 가시고 상황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일어서고 몸을 풀고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마침내 저를 향해 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의 눈은 마주쳤고 저는 감사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감탄일지도 모르는 감정의 뒤섞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통로를 걸어 내려오자 하객들은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가 제게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서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먼저.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목에 걸린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이건 엄마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주를 받으며 그 익숙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는 결국 내 아들이 결혼하게 될 여자의 것이란다.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말이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엄마를 믿지 않아서, 엄마보다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바보 같아서. 바보가 아니었어, 얘야. 넌 사랑에 빠졌던 거야. 적어도 네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말이야. 저는 그가 핀을 꽂는 넥타이를 맬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했던 것처럼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취약하게 만들지. 중요한 것은 네가 안전하다는 거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2주 전에 증거를 찾았고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그리고 성호 씨는 내가 그를 찾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을 때 복수 임무에 자원한 거지.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꽃뱀에게 뒤통수 맞은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모양이더구나. 민준이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웃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셨네요. 아주 교육적인 몇 주를 보냈단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피로연 같지 않은 피로연에 가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어떠니? 질문들이 많을 거야. 우리가 함께 통로를 걸어 내려가면서 저는 떠나는 하객들의 대화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충격과 놀라움이었지만 민준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탐정 수사라고 부르는 저의 행동에 대한 존경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집의 김 여사님은 우리가 지나갈 때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는 그 아가씨를 믿지 않았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달콤했어. 진짜 배기들은 다르다니까요. 피로연 같지 않았던 그 피로연은 제가 참석했던 가장 정직한 파티였습니다. 결혼 축하라는 허식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행동했습니다. 반은 일찍 문을 열었고 밴드는 결혼식 클래식 대신 블루스를 연주했으며 대화는 공유된 트라우마 후에만 오는 진정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감히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처럼 방을 돌아다니며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소동에 대해 사과하며 위로를 유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연회장 건너편에서 그를 보며 그의 직업적 성취나 여성 선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압박 속에서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저를 디저트 테이블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없었는데 웨딩 케이크를 먹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죠. 김 여사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라를 마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를 폭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어머니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설득하려다 실패했을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장기나 체커를 둘 때 체스를 두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난리는 가라앉고 그 자리는 탈진과 어쩌면 슬픔으로 채워졌을지 모릅니다. 네, 저는 민준이를 끔찍한 결혼과 잠재적인 재정적 파멸에서 구했지만 그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파괴했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말이죠. 제가 올바른 일을 한 것일까요? 엄마, 민준이가 샴페인 2잔을 들고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고민에 빠지신 것 같네요. 저는 잔을 감사히 받았고 좀 더 부드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제 약혼녀가 꽃뱀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 방법 말이에요. 엄마도 제가 그 소식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을지 아시잖아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넌 내가 질투심 많고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내가 사사건건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영원히 의존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을 테고. 민준이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가 제 마음을 바꿨는지 아세요? 서모 씨가 나타나거나 녹음 파일 때문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녀를 이겼다는 것을 사라가 깨달았을 때의 얼굴을 본 것이었죠. 단 한순간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고 저는 그 모든 달콤함 아래에 있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니? 차가운 계산과 가치 있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그냥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무슨 일이든 할 외로운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더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구나. 그저 더 동기부여가 되었을 뿐이지. 엄마는 그녀의 동업자와 FBI를 이용해서 정문고 뺨의 정체를 폭로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에요. 그건 전략이었죠. 우리는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서서 재앙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파티를 즐기는 친구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밴드는 이제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고 영역 커플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요. 민준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뭔데? 제 이분은 안도하고 있어요. 공개적인 굴욕이나 체포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을 멈추고 단어를 찾았습니다. 지수에게서 항상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가끔 그녀가 방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려는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냥 결혼 준비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2살이었고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너무 깊게 의문을 품으면 사랑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제 마음이 그를 위해 아팠습니다. 오, 얘야. 안다, 알아. 한심하죠.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쁜 여자에게 빠진남아 보이라니. 아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거야. 너는 인간이야. 그리고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 그건 결코 한심한 게 아니야. 심지어 누구를 믿을지에 대해 끔찍한 선택을 할 때조차도 말이야. 특히 그때는 더욱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사라가 너에게 한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너를 연구하고 네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배웠고 정확히 그 사람이 된 전문적인 거짓말쟁이야. 네가 속은 게 아니라 네가 표적이 된 거지.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봐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도록 확실히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천만에. 하지만 다음번에 사랑에 빠지면 관계 초기의 나를 소개해 주렴. 그가 웃었습니다. 다음번에 사랑에 빠지면 먼저 신원 조사를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건 좀 극단적일 수 있어. 오늘을 겪고 나니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가 시익 웃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 인생에서 여성들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그게 뭔데? 김씨 집안 여자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같거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네가 하는 일을 보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민준이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공개적인 굴욕과 함께 차갑게 제공되는 정의를 위하여. 저도 제 잔을 들어 그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언제 싸워야 하는지 아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잔을 부딪히는 순간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 그 배신, 그 공개적인 소동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제 아들 곁에 서서 마침내 다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죠. 때로는 최고의 결혼식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결혼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